자,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4일이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만나서 한미 안보 협의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하고 성명 같은 걸 내는데 여기에서 주한미군 현상 유지 이 글귀가 올해만 빠졌다고 해서 많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 이제 매년 그 한미 간의 그 안보 협의회를 갖는데요. 국방장관들 간에. 예. 예, 금년도에는 뭐 한 3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끝나고 나서 우선은 그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우리 분담금 인상을 다시 이제 그 촉구하는 네.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뭐 감축 얘기가 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공동 성명에 네. 그 주한미군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쭉 그 문구가 포함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빠졌다. 혹시 그 방위비 문제하고 예.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 문제가 혹시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이제 낳고 있는 방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그 우리 군이 미국이 추구하는 집단 안보에 좀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최근에 그 미국이 이제 네트워크화된 안보 뭐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또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하죠. 그 유럽에 있어서의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를 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 갈래로 이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을 좀 그 뭐랄까요 압력을 행사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미국의 강한 의사를 좀 표명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한 한미 간의 약간의 그 온도차가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인데 전시작 정권을 뭐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근데 네. 그 에스퍼 장관은 그 조건 충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요 3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지난번 그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의 그 좀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본질적으로 좀 그들이 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중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정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대선 앞두고 상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그 뭐 국방 문제는 그 뭐 정치적인 그 이익과 그러니까 정략적인 이익과는 사실 구별이 되는 것이 상례고 또 그렇게 많이들 돼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있어서는. 근데 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좀 그런 그 구분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낳고 있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이제 많이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하는 것.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소말리아에서 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대선을 앞두고 그것을 굉장히 또 그 뭐랄까요 좀 급하게 완전히 이렇게 그 정책이 연글기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게 발표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국방부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들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문제 또는 안보 문제 또 미군의 그 전 세계 배치 문제 이런 것을 자신의 뭐 물론 신념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 맥락 하에서 그런 배경 하에서 그 한국과의 방위비 문제라든지 뭐 등등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그 소지가 좀 남아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까맣게 좀 잊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좀 꽤 흘러서요.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네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 5조 달라고 했다고 하고 했다가 지금 상반기 한 4월, 5월 이때는 뭐 좀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3월 말에 그때 나왔던 그랬나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성인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실 그러니까 3월 말에 뭐 외교 장관 그 국무부 장관 선에서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네. 이거를 이제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으러 갔던 자리에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거부를 당했던 네. 상황이었죠. 그 뒤로는 사실상 이렇다 할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협상 대표들 간에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소통은 뭐 간헐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에스퍼 장관이 이제 SCM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뭐 이렇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반도에서 이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워딩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되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한국에 대해서 빨리 그 분담금을 늘려 달라라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이런 협상들이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 그 지금 최근에 그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요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예. 우리보다 1년 뒤에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늦게 이제 시작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사실은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시작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그렇죠. 상례인데요. 우리하고 하는 게 이제 워낙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본하고 시작을 해버린 거죠. 지난 16일에 이제 국무부가 그 협상 시작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대표는 미국에서는 한 명에 불과한 거죠. 예. 그 사람이 일본과도 하고 한국과도 하고 동시에 하긴 좀 어렵다. 막 그런 그 사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하고 그 방위비 협상 타결하는 게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이제 하나 또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제 또 대선이 이제 또 하나 변수인데 뭐 이제 그 아무래도 행정부가 혹시라도 이제 바뀌게 되면 네. 뭐 국무부에 또 인선이 또 새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협상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협상 대표가 뭐 그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말이 되는데요. 내년 1월 말까지는 글쎄요. 뭐 일단 그 협상을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1월 말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인선 문제가 또 겹치게 되면 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빨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건 빨리 좀 특별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합의가 네. 한미 간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게다가 지금 우리는 전시작권, 작전 통제권 빨리 이제 찾아오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계획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좀 장애로 좀 남았고요. 미국이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원래 지금 돼 있는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죠.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알아보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뭐 이런 건데 뭐 전문가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 조건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예. 그걸 충족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그냥 한국국만 그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 이제 그 전사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게 되면 우리 장성 밑에 미군까지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 미군 입장에서도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준비가 되지 않은 군대에 한국이 되겠죠. 그쪽에 그 전자권을 함부로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이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무튼 그 우리가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이걸 전자권을 환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이제 상당히 강한데 네. 미군 쪽에서는 그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찬찬히 조건을 다 충족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떤 점에 더 그 방점이 찍혀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전쟁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윤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북미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다시 시작할 시기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 네. 내년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걸 꼽았다고 해요. 이 아이디어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정황상 보이는 건데요. 네. 서훈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그 미국 출장을 갔다 오셨죠. 예, 예. 그게 10월 16일 날 이제 돌아온 걸로 돼 있는데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에스핀 연구소에서 주관한 그 화상 대화에서 그 올림픽을 전후한 동경 올림픽을 전후한 아마 내년 7월에서 8월 초가 될 것 같은데 그 네. 시기에 당사국들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당사국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훈 실장이 다녀가고 직후에 바로 나온 얘기고 또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것이 뭐 가타부타를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논의가 아주 뭐 포괄적인 논의가 한미 간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9월 말에 그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이 방미를 해서 또 비건 부장관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교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그때 종전선언만 사실 그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여러 그 포괄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교환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이 동경올림픽을 활용해서 북미 간의 대화 재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는 꼭 북미 간의 대화만도 아닌 거고 당사국들의 대화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사자 간 대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육자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합니다만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 대화 재개 방안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그동안 한미 간에 논의가 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네. 돌이켜보니까 평창올림픽 때도 그 전에 이제 핵실험하고 막 상당히 좀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이런 올림픽을 통한 여러 가지 협상 같은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이제 평화의 올림픽으로 그 사실상 승화시켜서 네. 그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동경올림픽이 뭐 1년 연기가 된 것도 우리가 좀 한반도 평화 또 지역 평화의 계기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한 보름 남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상황이? 보름 남았는데요. 예. 뭐 아직은 그 바이든 후보의 그 우세랄까요? 이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합주에서의 그 승패죠. 예. 그 경합주에서 지금 한 6개 정도의 경합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등의 이제
주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그 지지율 격차는 전반적인 미국 전체 그 전반적인 그 지지율 격차보다는 좀 좁습니다. 한 네. 절반 정도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합주에서의 그 승패를 지금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바이든 후보가 다소간의 그 한 5% 못 미치는 정도의 그 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 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트럼프 쪽이 상당히 많이 따라붙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봤더니 그 바이든 후보의 아들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뭐 늘 이제 그 트럼프 진영 그 캠프 쪽에서는 뭐 그걸 언제라도 쓰고 싶은 카드로 아마 남아 있었을 건데요. 아주 그렇게 큰 그 효과를 가져올지는 그건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쪽이 거의 다 뭐 우세네 이렇게. 글쎄 그 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6개 경합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아마 한 40 선거인 수로 한 38개 정도 명을 그 바이든 후보가 더 그 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민주당이 그 승리를 했던 지역을 다시 승리한다고 치고 그때는 졌으니까 사실. 근데 그때 승리한 지역에 더해서 한 2개 주라든지 경합주 내에서 2개에서 많게는 한 4개 주를 이기면 바이든의 승리가 이제 굳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같은 주가 선거인들이 29명이 배정돼 있어서 경합주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를 이기고 뭐 다른 주를 하나 이긴다 이러면 이제 승패는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확실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우편 투표는 좀 시간이 좀 더 가니까 이걸 승복할 수 있을지 이것이 참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많이 낳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